오랜만에 우리도 정책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윤석열 후보도 신년 정책 발표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첫 번째로 맞붙은 게 뭐 그전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젠더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이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젠더 이슈 지금 여야 후보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부각이 돼 있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는 예. 뭐 여성가족부 폐지 예. 딱 7글자를 올려가지고 이제 사실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지혜라는 예. 그 정말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무언가 이제 정당과 자기의 가치 철학이 말하자면은 페미니스트까지 포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간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최근에 선대위 개편하면서 신지혜를 내보냈죠. 어쨌든 뭐 내보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나갔죠. 나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늘 주장했던 세대 포이론, 이른바 2030과 6070이 4050을 포위해서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는 여기에 지금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을 꺼내 들었는데 좀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아니 그게 7글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실 젠더 이슈라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통합 지수를 가장 낮추는 그런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 그걸 불쑥 7자 카드로 꺼내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뭐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만은 대단히 지금 좀 말하자면은 지금 지지율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조금 뭐 극약 처방을 쓴 게 아닌가 생각되고 더 이재명 후보는 묻어서 가는 전략, 이른바 양쪽을 다 눈치 보는 일종의 좀 말하자면 간보기 전략으로 살짝 2030을 놓치고 싶지도 않고 또 이대녀 이런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갈팡질팡의 스탠스를 보인다.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한 것을 한번 다뤄보죠. 장석철 교수. 네. 여성가족부 폐지 7자만 딱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 같죠?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본인의 지지 기반인 20, 30대 남성층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공약이 바로 여가부 폐지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의 민심을 잡고 60대 이상의 민심은 원래 우리한테 있으니 40, 50대를 지지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세대 포위론을 하겠다라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어 문장만 써놓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세부적인 강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뭐 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만 얘기했거든요. 성대모사 한번 해봐요. 잘할 것 같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총론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지만 강론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세부적으로 다듬을 수가 있을지 예. 아니면은 예전에는 뭐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습니다라고 뭐 작년 10월달에 발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완전히 폐지해서 양성평등부 자체 안 하고 각 부처에다가 여성 관련 정책을 한 부서로 만들어서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성철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양성평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쪽으로 돌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그럼요.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는데 7자로 탁 내는 것 시선은 끌 수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 설명하면서 사고를 많이 친다 이런 인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대선 공약이 네. 당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와도 되는 것인가. 원희룡 몰랐다 그랬죠. 본부장이 지금 뭐 정책본부장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양성평등부로 개편 이런 것들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논의는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기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써 어쨌든 지지율을 높이겠다라는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해서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 붙었을 때 어떠한 내가 대안이 있다. 어떻게 양성평등을 실현을 하겠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근데 아직은 나온 게 없어서 뭐라고 평론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대남이 좋아하나요? 이대남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은 이게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저희가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 때 1999년도에 이제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범을 했다가 예. 2001년도에 드디어 여성부라고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 장관이 한명숙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부의 출발 구호가 뭐냐? 여권 신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는 여권 신장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정말 유별했고 차별된 시절이어서 그때 그 문화가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흘렀잖아요. 사실 이제는 여권 신장 하나만으로 여성가족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왜 공자님께서 정명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제대로 되는 데서부터 모든 가치가 출발한다는데 여성가족부의 사실은 영어 원어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가족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부로 불러요.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원칙적인 것부터 돌리겠다라는 이제 철학의 개념부터 양 후보가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7자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이대남 표심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TV 토론에서 양자간 토론할 때는 이게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여성가족부 문제의 존치를 떠나서 그럼 앞으로의 이런 사회적인 돌봄의 약자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확산할 것인지 국가 영역은 어딘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지도자의 언어 자기의 철학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예. 여성가족부가 이제 올해 예산을 1조 4천억 정도 써요. 대략 뭐 정부 부처에서는 좀 가장 낮은 예. 예산을 쓰긴 하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일반 국민, 일반 여성들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은 윤미향 씨, 정의연, 박원순 씨를 위했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일반 여성들의 예산을 써왔는지 아니면은 친정부 여성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으로써 그들을 위한 뒷받침하는 데 예산을 써왔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제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등 조잡한 국가주의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느냐. 얼마 전에는요. 여성 인권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예. 거기 지원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페미니스트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것도 차별 아닌가? 차별이죠.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일단은 다수의 청년들에게 좀 신뢰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성 혐오를 좀 조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우리 사회 여성들에 대한 장벽이 좀 있죠. 유리천장 그런 문제도 유리천장 아직 있죠. 남아 있고 그렇지만 어제 한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사법 시험도 그렇고 언론사 시험도 그렇고 뭐 여초다. 뭐 그런데 요즘 좀 그런 게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남성들을 빨리 부스트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성 차별 문제가 다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도 요즘에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안철수 후보는 젠더 이슈라든지 2030과 관련된 공약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가고 우리 사회가 돌봄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고 여성들이 아직도 권익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이라든가 어떤 논의를 거쳐 가지고 본인이 이것은 가장 국익과 또 국민의 어떤 그런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잡겠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중립 가치적인 입장이긴 한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젠더 이슈를 잘못 다루면 이건 사실은 보고의 독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당장 이대남 표심을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거 또 다른 또 여성들의 표심을 가기 위해서 그들의 커뮤니티와 무슨 대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즉자적이고 이례적 방식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좀 지도자급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아니 저는 근데 생각이 현실적으로 보면 20, 30대 남성들의 표심을 선행지수로 알 수 있는 커뮤니티가 FM 코리아라고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예요. 거기는 뭐 이재명 후보도 들어가서 글도 남기고 그런 커뮤니티인데 여가부 폐지 그 공약 하나만 가지고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찬성으로 확 분위기가 돌변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20, 3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차별감 이런 것은 저희처럼 이제 50대 이후의 세대들은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누나나 여동생은 제가 이제 대학 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희생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학교의 성적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여성 우대 정책이라든지 여성 할당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경력 단절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성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 이준석 대표 그래서 그랬군요. 이틀밖에 안 걸렸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모양인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젠더 뭐 이슈 가지고 아무튼 어떤 정책이든지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고 그걸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하나의 갈라치기가 돼서는 그렇죠. 곤란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우려된다는 거죠. 병사 월급 200만 원 이 공약도 7자 이건 8자인가요? 뭐 이렇게 올렸는데 짧게 이재명 후보는 이건 원래 내가 먼저 내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예. 12월 24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 징집 예를 들면 징집은 15만 명 하고 모병제로는 한 10만 명 정도 한다.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서 예. 모병하는 병사들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이미 작년 12월 24일 날 내세웠어요. 그거는 뭐 개병이 아니라 모병에 대한 이제 예. 그 얘기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개병제에 의해서 징집된 병사도 자기가 집권하면은 예.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원하는 걸 맞춰 주겠다는 거라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거는 모병에 대한 대가는 그거는 어찌 보면 직업군인으로서 쳐주는 그런 차원인 거고. 차용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용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지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병과 모병의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병사들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그렇지 않아도 국방비 부담이 지금 높은데 감당이 될까요? 윤석열 후보는 한 5조 1천억 정도만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5조 1천억 정도만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그거는 뭐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기 때문에 예. 대략 한 10% 정도 인건비가 더 부담된다라는 논리죠. 근데 간과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부사관이 10년 차 근무를 하면요. 대략 195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병장은 200만 원 받고 부사관은 10년 차 됐는데 195만 원 말이 받는다. 안 되죠. 물론 다른 수당도 있어서 예. 200만 원 이상은 받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 것이냐. 소위도 200만 원이 처음에 안 소위 되거든요. 초봉 180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장 200만 원 맞춰주려면 부사관 월급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월급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5조 1천억까지는 안 된다. 병사들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은 부사관 장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이제 2주 전에 전역을 했는데 월급 67만 원 받았어요. 병장 월급 이번 달 마지막 월급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죠. 많이 상승된 건데 근데 그것도 속도가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은 아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병제에 대해서 이제 모병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리후생 측면이나 그들이 이제 직업으로서 이것을 수행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측면으로 봐야지 이거를 지금 최저임금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는 이것도 또한 뭐 이재명 후보 보고 포퓰리즘 비판하면서 윤석열 후보 여기에 대한 대안 전혀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거죠. 근데 이게 타켓형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혜택받는 사람들은 와 정말 신난다. 예. 윤석열 후보 지지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 공약도 마찬가지죠. 1000만 탈모인 같은 경우에는 야 이재명 후보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구나. 이재명 후보에 관심을 갖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동기와 명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사용을 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각 개별 이익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가장 원하는 세대, 계층, 뭐 성별 이런 분들에 대한 타겟형 공약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후보들이 확 와닿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툭툭툭툭 던지는데 지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런 함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허점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을 수가 있고 후보를 판단할 수가 있고 나라가 절단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나 원희룡 정책본부장 같은 경우엔 뭐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후보는 이게 뭐지?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정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